민지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거야? 엄마, 제발. 엄마는 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압박해?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다고. 어머님,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은 어머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 그럼 나는 너희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리고 뭐라고? 거리를 둔다고? 내가 34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해 키운 내 딸을 이렇게 빼앗아 가겠다는 거야? 엄마! 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오빠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래. 너가 그렇게 준호 편만 드는 거 보니 난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구나. 어머님, 이제 저희 삶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민지도 동의했어요. 민지야, 정말 그런 거니? 너도 정말 같은 생각인 거야?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내 가정이 있어. 알았다. 그래. 가봐. 다시는 오지 마. 이제 너한테 엄마는 없는 거야. 엄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떡해? 민지야, 이제 그만하고 가자.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결정이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빨리 가거라. 근데 언젠가 너희도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5세 김영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영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영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므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올해 65살이 된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딸 하나 보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참 인생이란 게 야속하기도 하네요. 애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저는 온통 딸에게만 집중했어요. 영수가 딸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너도 좀 챙겨가면서 살아. 너무 그러다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딸이 불쌍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집 근처 바닷가를 손잡고 걸을 때면 딸이 그러곤 했어요. 엄마, 나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절대 엄마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밤낮으로 일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안 시킨 게 없었죠. 제가 못 배워서 그런지 딸에겐 제가 누리지 못한 걸 다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딸 꼭 출세해서 멋진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제 소원이자 삶의 이유였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영수가 너무 딸한테만 매달리지 마. 너도 너의 인생이 있잖아. 이렇게 충고하곤 했어요. 하지만 전 그때 내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딸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렇게 항상 대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이 30이 됐을 때 마침내 제 바람대로 착하고 듬직한 준호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딸이 저를 꼭 안아주며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홀로 남은 집에 돌아와 딸의 방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죠. 딸의 결혼 후에도 우리 관계는
여전히 좋았어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죠. 이제 딸이 시집을 갔으니 나를 멀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어요. 딸은 결혼 후에도 자주 찾아왔고 전화도 매일같이 했죠. 주말이면 딸과 사위가 함께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는 정말 착하고 의젓한 청년이에요. 늘 공손하게 어머님 하고 부르며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딸이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꿈만 같았죠. 딸은 임신 중에도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밤늦게라도 해다 주곤 했죠.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딸과 사위가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제가 손주를 많이 봐줬거든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손주를 보면서 옛날 우리 딸 어렸을 때가 생각나곤 했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사위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특별히 준비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딸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챙겼어요. 제 생일이면 항상 첫 번째로 축하 전화를 해주고 케이크를 들고 찾아오곤 했죠.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 생일 파티 해줄게. 준호 오빠랑 같이 준비했어.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죠. 딸도 행복해 보였고 사위도 좋은 아들 같았어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이렇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툼이 있었어요. 손주를 돌보는 문제였죠. 제가 손주에게 과자를 좀 많이 줬나 봐요. 딸이 전화해서 엄마, 애한테 과자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충치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저 손주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에 괜히 서운해져서 내가 너 키울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줬어도 멀쩡했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대꾸했죠. 그 말에 딸이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요즘은 애들 건강관리 엄청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다시 화를 내더라고요. 왠지 제가 구식이고 틀렸다는 듯한 말투여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 넌 다 잘 알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물이지. 라고 말해버렸죠. 그 일을 계기로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딸은 점점 손주를 데려오는 횟수를 줄였고 전화도 뜸해졌어요. 주말에 오던 방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딸이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나중이란 게 몇 주 뒤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공손하고 다정했는데 이제는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제가 준호야, 요즘 많이 바쁘니? 라고 물었더니 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대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명절에 모였을 때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어색하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죠.
딸은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짧게 끊으려고만 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애도 피곤해하고. 이렇게 말하며 서둘러 일어서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 갔어요. 항상 제 생일 때 사위랑 손주랑 함께 찾아오던 딸이 언젠가부터는 축하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엄마,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보자. 그렇게 저와 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내 딸이 이제는 마치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딸을 만난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보고 싶은 마음에 몇 번 연락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 나 지금 너무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짧은 답변뿐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딸을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으려는데 딸은 어색한 표정으로 한 발짝 물러서더라고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이렇게 묻는 딸의 말투가 왜 그리 차갑게 들리던지. 그냥 장 보러 나왔지. 근데 너는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어?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각자의 삶이 있잖아.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고,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매일 연락하고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러워.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부담스럽구나. 너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급하게 고개를 돌렸죠.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이만 갈게. 이제 오빠 올 때 됐어.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뭔가가 확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34년 동안 키워온 내 딸이 이제는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니.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딸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진 속 해맑게 웃는 딸의 모습과 마트에서 만난 차가운 표정의 딸이 겹쳐지면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어요. 어머님, 집에 계세요?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위는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어머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얼마나 멀리 가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서울로 가게 됐어요.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서 자주 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걸. 딸과 사위가 저를 피해 멀리 가려고 한다는 걸. 준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나를 피하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서울로 발령나서 이사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런지 사위는 말하면서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이 제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저를 떠나려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인생의 새로운 그리고 가장 힘든 장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사위와의 만남 이후 저는 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사 간다면서? 엄마한테는
왜 말도 없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그렇게 갑자기? 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응. 오빠 회사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그럼 가기 전에 한번 볼까?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어.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이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딸의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사 준비로 어수선한 집안이 보였죠.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딸이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을 찾기는 힘들었죠. 그리고 저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사 준비는 다 했고, 응, 거의 다 했어. 그러면서 딸은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죠. 엄마,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해진 거라. 저는 서운함과 슬픈 마음을 감추고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평생 못 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위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준호 왔니? 이사 준비하랴. 회사 일하랴 바쁘지? 이제 이사 준비 거의 다 끝나서 괜찮아요. 그리고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사 가게 돼서 죄송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건데 괜찮다. 근데 손주는 어떡하니?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어쩌려고? 딸이 대답했어요.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가끔 내려올 때 보면 되지.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끔이라. 자주 보던 손주를 이제 가끔 본다니. 대화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딸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가기 전날 한 번 더 보자. 엄마가 밥 해줄 테니까 집으로 와. 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렇게 며칠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고 서먹한지. 예전에 화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내일 이사 잘하고 도착하면 연락해. 그리고 바빠도 가끔 연락 주고. 딸은 어색하게 웃으며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는 서울로 떠났고 저는 홀로 남겨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34년 동안 키워온 내 딸, 내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정말 나를 떠나 멀리 가버렸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서 심적으로 안도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게 돼버린 거죠.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기다리던 전화, 가끔이었지만 주말마다 있던 방문, 손주와의 즐거운 시간,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딸이 떠난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전화라도 오겠지 싶어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짧은 통화가 전부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우리 이쁜 손주 영수도 그렇고 너하고 준호 본 지도 오래돼서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서울에 한번 올라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아직 이사짐 정리도 덜 됐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짐 정리 끝나면 꼭 보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어묵도 사갈게.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딸 친구를 마주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지, 서울로 이사한 집 가보셨어요? 정말 넓고 예쁘더라고요. 지난주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딸이 집 정리가 안 됐다며 저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친구는 다녀왔다니.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집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됐니? 오늘 길에서 너 고등학교 친구 수연이 만났는데 너희 집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 정리 다 됐으면 엄마도 너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말한 너 좋아하는 어묵도 사다 주려고 하는데.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엄마, 우리 사생활 좀 지켜주면 안 돼?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부담스러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니? 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냥 우리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자꾸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이라니요. 딸이 말한 가족에는 저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간섭이라니, 내가 언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때 전화 너머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누구야?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야. 또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끊어. 사위의 그 말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하지만 딸은 말리기는커녕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제 딸이 이제는 완전히 사위 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후로 딸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어요. 명절에 잠깐 다녀가는 것이 전부였죠. 그나마도 하루밤도 자지 않고 바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차 타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깜짝 방문한 거죠. 하지만 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왔어? 우리 지금 나가려던 참인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럼 잠깐만 얼굴 보고 갈게. 집에 들어가 보니 사위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제게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TV를 보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서러워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소중히 키워온 딸이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준 그 아이가 저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와 새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그저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저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딸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축하해 줬겠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생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문자 한 통이 왔더라고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도 못하고 이제 문자 보냈어. 미안해. 그 차가운 문자를 보는 순간 너무나 서운했어요. 34년 동안 딸을 위해 바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 모든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뭔가 달라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지야, 엄마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딸의 목소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계속 바빠.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이번엔 꼭 만나야겠어. 너가 오기 힘들면 내가 올라갈게.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와. 그렇게 저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가는 내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을 열 수 있을지 고민했죠.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그동안 많이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 왜 이렇게 엄마를 멀리하는 거니?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은 준호 오빠가 엄마를 많이 불편해해. 엄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한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가 엄마를 이렇게 대했던 거야? 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 눈치도 보이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널 낳고 키운 엄마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다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목소리가 높아지자 딸도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는 왜 그렇게 희생만 강요해? 나도 내 삶이 있다고! 우리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어요. 서로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다 보니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사위는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준호야, 너는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희 둘 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저희 일에 너무 간섭하세요. 저희는 이제 독립된 가정인데 어머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간섭이라고? 내가 언제 너희를 간섭했다고 그래? 그저 걱정되고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다인데. 사위가 말을 끊었어요. 보세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희생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저희에게 죄책감을 주세요. 그게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 엄마는 항상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게 우리를 너무 부담스럽게 해. 사위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결정한 거니까 존중해 주세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민지야,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방해가 되는 존재였구나. 딸을 위해 살아온 게 이렇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 딸은 말리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위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더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결국 저는 딸의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발작이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딸이 놀라서 병원에 왔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딸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이제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걸.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딸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정말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딸은 첫날 잠깐 들렀다가 그 뒤로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흐린 하늘만 바라보며 제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사위가 들어왔어요. 딸은 없었죠. 사위는 차가운 표정으로 제 침대 앞에 서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어머님께 충격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민지에게 연락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 물었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 딸을 이렇게 빼앗아 가야 하니? 사위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민지를 어머니한테서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민지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의 과도한 간섭과 집착이 저희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난 민지 엄마야. 내 핏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사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의 결정이에요. 민지도 동의했어요. 이제 저희 삶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사위는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리고 병원비는 저희가 납부했으니 퇴원하시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문이 닫히고 병실에 혼자 남은 저는 그저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내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나를 버리다니.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는 것만 같았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딸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 딸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 점점 우울증이 깊어져 갔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자식의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처럼 고통받는 부모들이 많이 있구나. 그 순간 뭔가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딸이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랫동안 방치했던 집 안 청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미야, 나 영숙이야. 너 연락 와도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동안 모임도 자주 안 나가고 내가 먼저 연락도 자주 못해서 미안해.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이고, 걱정 많이 했잖아. 어서 나와. 오랜만에 차라도 한잔 하면서 얼굴 보면서 수다 좀 떨자고. 그렇게 저는 천천히 아주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비록 가슴 한편에 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잠깐 들릴게. 영수가 할머니 보고 싶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 그리고 보고 싶던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죠. 주말이 되자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주를 보는 순간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할머니! 손주가 제 품에 안기는데 그 포근한 감촉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오며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죠.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오늘 자고 가는 건 어때?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보내기 싫으네. 그 말에 딸과 사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내일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쿡 쑤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나 오랜만에 가족들을 봤더니 이 행복함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러지 말고 너희를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좋아서 그래. 약속이 몇 시인데 약속이 오후면 자고 아침 일찍 올라가면 안 될까? 사위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올라가 봐야 돼요.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 버렸어요. 정말 너무 서운하구나. 그동안 손주도 보고 싶었고 딸도 보고 싶은 거 꾹 참으면서 기다렸는데 여기서 하루 자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사위가 대답하려는 찰나 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오빠가 약속 있어서 바쁘다잖아. 엄마 왜 자꾸 이래? 딸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지야, 너마저 그러는 거니? 너 남편 편만 드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제발! 엄마는 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압박해?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다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뭐, 내가 너희를 압박한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저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딸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항상 이랬어. 우리 삶에 자꾸 간섭하고, 엄마 마음대로 하려 하고, 우리도 숨 막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위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손주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지금 당장 올라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사위를 따라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하지만 문득 정신이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또다시 주저앉을 순 없어. 그래서 다음 날 집 앞에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을 만나게 됐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상담 선생님을 만나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숙 어머니, 지금까지 딸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딸만을 위해 살았지. 정작 제 삶은 돌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영수가, 우리 같이 봉사활동 다녀볼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함께 가기로 했죠.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돌보면서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꼈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딸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주말에 집에 가도 돼? 그럼, 너 편할 때 와. 그렇게 주말에 딸을 만났는데, 딸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남편 편만 들고 내 생각만 하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 알고 보니 딸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사위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육아 스트레스도 심했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내 딸.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의 삶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잃지 않으려 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딸네 가족과 만나고 있어요. 예전처럼 자주 보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할 수 있죠. 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아요. 딸과의 관계도 더 성숙해졌고 제 삶도 더 풍요로워졌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있답니다. 저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여기까지 김영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사랑 표현 방식이 서툴 수 있지만 그 사랑 표현도 부모의 희생과 진심 어린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목표와 의미를 찾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와 서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각자의 행복을 위한 노력. 이것이 우리가 이 사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사랑과 이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